오늘 영상은 60개 치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60개 치킨의 새로운 메뉴 크랑이 치킨이 출시가 됐는데요. 요 크랑이 치킨이 어떤 거냐? 크크크 치킨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크크크 치킨에 되게 바삭한 콘 크럼블이 붙어 있죠. 그 콘 크럼블이 붙은 크크크 치킨하고, 그리고 호랑이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60개 치킨에 콘 후레이크가 이제 들어가 있는 호랑이 치킨이 있거든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바삭한 콘 크럼블과 그리고 후레이크가 이제 위쪽에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이 크랑이 치킨에서 새롭게 출시가 된 게 있어요. 요 크랑크랑 소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크랑이 치킨에 잘 어울리는, 약간 매콤함이 있는 크랑이 치킨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요 이제 크랑크랑 소스에 요 크랑이 치킨을 찍어서 어울린다 진짜. 약간 크랑이 치킨이 약간 매콤하거든요. 근데 요 이제 크랑크랑 소스가 약간 그 요거트 베이스예요. 조금이 달달해요. 그래서 엄청 잘 어울리는데? 오늘 홍명보 감독이 오만전 승리를 한 이후에 이런 인터뷰를 했죠. 전체적으로 준비한 대로 잘 됐다. 그리고 선수들이 전술 변화에 잘 대응해줬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쭉 읽어보면 일단 경기 소감, 어려운 경기였고 힘든 상황에서 승리를 따낸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 전체적으로는 준비한 전술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득점 이후에 약간 처지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실점까지 했는데 그래도 훈련한 시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요게 핵심이거든요. 어떤 게 핵심이었냐면 선제골을 넣은 뒤에 전반 중반부터 후반 초반까지 오만에게 흐름을 내줬는데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수비적인 위치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의 빌드업을 너무 쉽게 내버려뒀다. 그래서 공이 계속 우리 진영에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요 멘트 있죠? 수비가 내려가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편안하게 놔두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점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홍명보 감독의 전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울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간격 유지를 잘 못하는 감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K리그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라고 불리는 이정효 감독이 K리그 경기를 보면 계속 소리를 치잖아요. 소리를 칠 때 뭐 포지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포지션을 유지해라. 간격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다시금 볼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수비로 내려설 때도 간격이 좁아야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단단한 수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홍명보 감독이 간격 유지를 잘 못하는 감독에 속해요. 울산 시절부터. 근데 어제 경기는 심지어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인 선택을 했던 경기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 요 3미드를 쓰잖아요. 수비 라인에 수비형 미드필더 2명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재성 선수를 두잖아요. 그러면서 3명의 미드필더를 둡니다. 근데 어제는 홍명보 감독이 너무 내려와서 선수들이 볼을 받는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를 기용하면서 오세훈과 투톱을 만들었죠. 그래서 앞쪽에서 오만의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어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뭐 이제 아무리 전술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전술적인 의도가 담긴 그런 선수 배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에 투입하는, 공격 숫자를 늘리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에서 선제골이 나왔죠. 근데 어떤 전술이든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거에 반해 약점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특히나 이 선수를 배치할 때 어디에 선수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공간에 선수가 많으면 어느 공간은 선수가 없는 거가 당연한 건데, 어제 문제는 황희찬, 오세훈, 투톱, 심지어는 이강인, 손흥민까지 이제 좌우 측면에 있는 이런 전형이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박용우, 황인범이었죠. 그래서 수비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투톱을 만들 때도 우리가 앞쪽에서 올라가서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고 좁은 간격을 만든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투톱을 사용하고 미드필더 지역에 황인범, 박용우 2명밖에 없어도 볼을 빼앗겼을 때 오만이 가운데를 거쳐서 역습으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가운데 아무리 선수가 없어도 간격이 좁기 때문에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우리가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제 우리의 문제는 간격이 좀 멀어요. 황희찬, 오세훈 투톱을 사용해서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간격까지 멀어지니까 중원에 너무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비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승현, 김민재, 서령우, 이명재 4명의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고 그 앞에 박용우와 황인범이잖아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이강인, 황희찬, 오세훈, 손흥민이 안 내려오면 당연히 상대 공격수들이 요 사이사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너무 쉽게 내버려뒀다.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우리의 수비 라인이 내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선수단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수비 라인은 내려가 있는데 앞에 있는 선수들은 안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공간이 너무 넓어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성이 나왔다 라고 하면 황희찬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은 안 나왔겠지만 요 미드필더 싸움이 됐겠죠. 근데 황희찬 선수가 나오면 앞쪽에 공격수를 많이 배치하면서 상대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드필더에서는 공간이 벌어진다는 숫자가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중앙으로 좁혀서 간격을 좁히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렇게 간격을 좁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감독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최근도 아니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현대축구에서 감독의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간격을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든 유지를 잘 시키는 감독이냐 아니냐 이걸로 갈리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런 유지를 잘 못하는 감독에 속해요. 울산에서의 장면과 어제 우리 대표팀의 장면이 매우 비슷합니다.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수비 라인을 만들 때 보면 포백이 있고요. 가장 뒤에 4명의 수비수가 있고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이제 화면에 안 보이지만 앞쪽에 오세훈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황인범과 박용우 2명의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2명의 선수가 요 공간을 다 커버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이 공격을 할 때 홍명보 감독은 상대의 빌드업을 쉽게 허용했다라고 하지만 쉬울 수밖에 없는 게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 여기까지 오만이 볼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심지어 박용우가 측면으로 빠져서 이제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안 내려오니까 측면을 커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혼자서 이 공간을 다 커버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수비 라인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편안하게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죠. 이 장면도 이번에는 오만이 전방에서 압박을 할 때 김민재 선수가 볼을 처리합니다. 이 다음 장면이 아까 나왔던 바로 요 얘기거든요. 볼이 계속 우리 진영에서만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볼을 아무리 걷어내도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가 멀어서 여기가 아무도 없어요. 다 오만 선수들의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넓어서 아무리 수비 라인에서 걷어내봐야 공격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볼을 받을 선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오세훈, 이강인, 황희찬 4명의 공격수가 모두 앞쪽에만 위치하고 있죠. 이러니까 미드필더 보시면 미드필더 라인에 박용우와 황인범 2명의 선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황인범 선수가 약간 사이드로 빠져 있으니까 박용우 선수 혼자서 이 공간을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이 넓은 공간을 박용우 선수 혼자 이 공간을 커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또 오만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너무 수비 라인이 내려가서 상대의 빌드업을 편안하게 허용했다 라고 하지만 아무리 수비 라인이 내려가도 상대의 빌드업을 허용하는 팀과 허용하지 않는 팀이 있어요. 그게 간격 유지인데 간격 유지가 안 되니까 이 공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장면은 어떻냐? 이 장면도 상대가 가운데로 볼을 끌고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강인, 황희찬, 오세훈, 손흥민 4명의 공격수가 앞에 있고 우리의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공간이 넓게 나와요.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오만이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볼을. 그리고 편안하게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환시켜주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수비 라인이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앞쪽에서 안 내려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비 라인이 내려가서 오만이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볼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수비 라인이 내려감과 동시에 공격 라인과 같이 안 내려와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게 좋은 감독을 판별하는 기준에 가까워요. 현대 축구에서. 이게 심지어 후반전에 약 70분쯤이거든요. 수비 라인 내려가 있고 공격 라인이 안 내려와서 넓게 중앙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오만이 가운데 보고 패스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장면 보면 중앙을 지키고 있던 황인범이 측면에 선수가 안 내려오니까 끌려 나갔거든요. 끌려 나가니까 그 순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만이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고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공격할 수 있는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이게 너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이거는 100% 감독이 간격 유지를 잘 못하는 것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심지어 울산을 이끌 때도 똑같았습니다. 울산이 앞쪽에 공격수들이 있어요. 4명의 공격수가. 뒤에 수비가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죠. 근데 이 2명의 미드필더가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상대팀이 편안하게 요 안쪽으로 볼을 내줍니다. 요 공간에서. 그리고 2명의 이제 미드필더가 이 공간을 향해 달려 들어가니까 이번엔 수비 라인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뒤쪽에 또 공간이 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가운데서 잡은 다음에 미드필더가 올라오는 순간 또다시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또 패스. 요 사이사이 공간이 너무 넓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공간까지 허용을 합니다.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사이 공간을 계속 이제 허용하는 장면이고 다른 장면도 보면 울산이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수비수들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대팀이 이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는 순간 이 공간이 편안하게 열립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보이죠? 울산 선수들이 앞쪽에선 달려나가는데 뒤에서는 안 올라와요.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 그래서 볼을 끌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하프라인까지 넘어와서 그냥 쭉 들어가거든요.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오늘 경기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똑같죠? 아까 울산 장면과. 우리 선수들이 앞쪽에서 압박을 하러 들어가는데 뒤에서는 아무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공격수들이 올라가 있는데 수비 라인에선 안 올라오니까 여기가 넓게 비는 거죠. 그러면 오만이 여기로 한 번만 패스를 보내주면 편안하게 탈압박이 되는 거예요. 간격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번만 패스를 보내주고 탈압박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우리가 수비 라인을 내렸기 때문에 혹은 지난번 인터뷰 때도 그랬죠. 너무 공격수들이 내려온다. 왜 내려오냐?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팔레스타인전에 공격수들이 너무 내려온다. 이것도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패스가 안 와서 공격수들이 내려오는 거고 오늘도 상대의 빌드업을 우리가 너무 수비 라인이 내려가니까 편안하게 상대가 올라오더라. 이것도 우리가 수비 라인을 내렸는데 같이 안 내려오니까 공간이 넓어서 편안하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홍명보 감독이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 공격수가 너무 내려온다. 상대의 빌드업을 우리가 수비 라인이 너무 내려가서 허용을 많이 한다. 이것들이 본인 전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문제다. 이런 것도 있죠. 이 장면은 비교적 심지어 우리가 간격 유지가 잘 돼 있어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어요. 오만이. 그러면 이명재 선수가 달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때는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하거나 아니면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서 이 공간을 커버해야겠죠. 이명재가 끌려 나가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일단은 미드필더가 2명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쪽을 보면 박용우와 황인범, 특히나 박용우가 앞쪽에서 이 미드필더 라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재가 끌려 나오는 순간 이 공간을 커버를 갈 수가 없거든요. 미드필더 숫자가 좀 부족하니까. 이 다음 장면 보면 이명재가 딸려 나오는데 오만의 공격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선수를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박용우가 가는 것도 아니고 김민재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만이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때 보면 박용우가 뒤늦게 따라가고 김민재는 약간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 공간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어쨌든 선수가 2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3명이었다면 이 자리에 이재성이 있고 약간 밑에 쪽에 박용우가 있으면 커버가 됐겠죠. 근데 박용우 선수가 혼자서 앞쪽도 막아야 되고 뒤쪽도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비교하긴 조금 그렇지만 일본의 경기를 보면요.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우리랑 일본은 볼을 빼앗기자마자 다시 볼을 빨리 뺏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비할 때도 상대가 일본이 뭐 스페인하고 독일 이길 때 공격적인 축구보다는 약간 내려앉았다가 끊어낸 다음 역습하거든요. 공간이 그만큼 간격 유지가 잘 돼요. 근데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그 간격 유지. 우리가 수비 라인을 내렸는데 내리는 대로 공간이 나오고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공격만 올라가고 수비가 안 올라가서 압박 라인이 너무나 넓어지고 간격 유지가 안 되고 미드필더 라인에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서 오늘 박용우와 황인범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고 이런 이제 그 간격 유지가 어쨌든 감독의 역량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현대 축구에서는. 근데 그런 간격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홍명보 감독의 축구고 홍명보 감독이 몇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간격 유지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울산에서도 간격 유지를 잘 못하는 감독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이 좀 되는 거고 일단 홍명보 감독이 첫 승을 했지만 오만전의 승리를 우리가 칭찬해주기에는 좀 힘든 이유 그리고 전술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승리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됐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본인이 이제 의도한 대로 먹혀 들어간 것도 있어요. 후반전 이제 마지막에 주민규를 투입해서 우리가 역습을 할 때 주민규가 버텨주고 손흥민이 달려간다. 그리고 이제 경기 초반에 황희찬을 투입해서 상대 수비 라인에 부담을 주면서 황희찬이 득점을 한다. 먹힌 것도 있어요, 분명히. 본인이 시도한 전술 중에. 근데 본인이 시도한 전술이 잘 먹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본인이 이제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그 전술이 있으면 그거에 반하는 반작용도 당연히 있는 건데 그 반작용에 대한 대처가 안 되고 간격 유지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좋지 않았던 그런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이었다. 이번 9월 A매치를 우리가 절대 좋게 보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1승을 했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게 홍명보 감독은 포엣과 바그너, 홍명보 셋 중에 우리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이 최고의 감독이기 때문에 뽑은 거잖아요. 바그너 포엣보다 잘하는 감독이라서. 심지어 연봉도 포엣 바그너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는 감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받는 감독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포엣이나 바그너만큼 홍명보가 해줘야 되는 거죠. 받는 돈이 있고 그리고 뽑힐 때 감독으로 선임이 될 때 포엣 바그너보다 잘하는 감독이니까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경기 그 오만 원정에서 어렵게 이겼으니까 칭찬해야 된다. 혹은 뭐 홍명보 감독이 잘한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선임이 되면서 그 과정 자체가 다른 외국인 감독들보다 더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형태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그 자신감대로 성과를 내라. 본인의 그 포엣과 바그너보다 잘하는 감독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9월달 내내 증명을 못했고요. 그리고 9월 A매치를 하기 전부터 사실은 코치진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당연하게도 포엣 바그너
이 두 감독보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었던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왜 홍명보 감독이 포획과 바그너보다 좋은 감독인지, 왜 동일한 연봉을 받아야 되는 감독인지를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겼지만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